안녕하세요. 정창훈입니다. 예, 제 소개부터 간단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 화면에 나오다시피 저는 고려대학교에 재직하고 있고요. 주로 여성사와 그 다음에 장애인사 그리고 하층민들의 역사를 계속 연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나라의 성의 역사를 이렇게 쭉 고대에서부터 현대까지 통시적으로 볼 텐데요. 그 중에서 제가 이제 관점을 갖고 있는 건 여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성을 보자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주로 성 그러면 남성의 입장에서 마치 성이 어떻게 돼요? 좀 상당히 뭐랄까 가부장적이라고 할까요? 이게 남성들의 호색풍조의 풍속사로 많이 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양성이 좀 평등한 입장에서 성을 보면서 특히 여성들의 성욕에 관한 문제까지 깊이 있게 건들면서 종합적으로 우리나라 성문화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그 성이 얼마나 중요하신지 이해하신가요? 예, 우리나라의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 성욕은 이 식욕과 함께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도 어때요? 여러분들 아마 우리 주변에 성 전문가다, 특히 성문화라든가 역사의 전문가라고 하는 분 한 번도 못 들어봤잖아요. 예전에 이태호 선생님이 미술사학자이신 이태호 선생님이 조금 연구를 하셨는데 그 이후로 또 끊겼죠. 보면.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서는 이 성문화에 관해서 전문적인 연구하신 분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에 관한 역사가 많이 왜곡이 되어 있죠. 특히 조선시대의 성문화에 대한 왜곡, 특히 또 여성들에 대한 성문화에 대한 왜곡이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성의 문화사를 이렇게 쭉 보면서 성을 조금 더 올바르게 자리매보고자 한다는 취지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성의 중요성부터 먼저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왜 성을 공부해야 되는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우리들에게 뭔가 어떤 에너지를 주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먼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성욕은 어때요? 예, 우리 밥 먹는 거, 잠자는 것과 함께 3대 기본 욕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되는 욕구고요. 그리고 또 하나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적인 욕망이라는 겁니다. 권리라는 거죠, 권리. 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들은 어때요? 뭡니까? 밥을 매일 먹듯이 사실은 성도 어때야 돼요? 주기적으로 우리가 성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들은 보통 부부라는 거라든가 아니면 모든 거에 있어서 항상 뭐랄까요? 그걸 제대로 표현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충족하지 못하고 그래서 기본적인 권리임에도 우리들은 대부분 마음속으로만 갖고 있지 실제 현실에서 그것들을 실현하면서 사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남을 이렇게 뭡니까? 폭행하면서 성을 착취라는 뜻은 아니고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성을 자유스럽게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기본적인 권리를 못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일본이라든가 아니면 프랑스에 비하면 우리나라 성에 대한 기본 권리는 현격히 못 누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이 성은 어때요? 인간의 건강을 지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 어때요? 여러분, 성이 적절하게 해소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기적으로 성이 해소가 돼야 되는데 안 됐을 경우 일단 심리적으로 불안정하죠. 그러니까 어때요? 분노라든가 화가 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인간관계, 대인관계에서의 문제점을 노출하게 되고 특히나 이렇게 요즘처럼 현대사회에서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주기적인 성생활이 굉장히 우리들의 심리적인 안정에 중요한데 이걸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성은 어떻습니까? 보다시피 우리의 그 종족을 보존하는 데 있어서 인구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갈수록 우리나라는 성이 폐쇄적이다 보니까 인구는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성은 또 하나 과거 원시 시대부터 다산과 풍요의 상징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풍요롭게 해주는 그 상징물로서 존재한 거죠. 특히 고대 일본에서는요 사람들이 신 앞에서 이렇게 성행위를 했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러면 신이 시게 해가지고 이렇게 탁 이렇게 하면서 많은 어떤 다산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좀 우리가 곡식을 뭡니까 풍성하게 내려준다 이런 뜻에서 했답니다. 그래서 이 뒤에 보시면요, 일본은 현재 마츠리 축제라 그래가지고 신 앞에서 성행위 하는 그런 축제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죠. 그게 바로 다산과 풍요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성기를 숭배하는 것도 이 성기가 다산과 풍요의 상징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인류는 계속해서 성기를 숭배하는 문화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또 하나 성의 중요성은 이 인간에게 성은 최고의 뭡니까 행복을 충족해주는 수단이라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쾌락을 인간에게 주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성이 생식을 통해서 정족을 보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어때요? 성은 사랑의 꼭지점이지 않습니까? 가장 최고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최후에 갖는 관계가 바로 성관계라고 하는 건데, 그때 어떻습니까? 두 사람은 일체감을 갖게 되는 거고 그 일체감 속에서 최고의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은 사실은 우리들의 행복의 최꼭지점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는 매일같이 성을 상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중독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이제 문제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은 지나치게 되면 사회라든가 국가의 통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항상 권력자들은 성을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왜? 사회 안정을 위해서. 성이 지나치게 이렇게 사람들이 너무 욕망이 계속 올라가다 보면 눌러주는 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성은 문화 발달의 원동력의 역할을 해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모든 문학이나 미술, 음악 다 사랑과 성을 소재로 하고 있잖아요. 가장 쉽게 우리나라의 대중가요를 한번 봐보세요. 대부분이 다 성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다 사랑과 성에서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이 사랑과 성은 굉장히 우리 삶의 문화에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성이 어떻습니까? 인간의 가장 중요하고 또 우리들이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데도 지금까지 체계적으로 또는 본격적으로 연구한 사람이 많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겠어요? 바로 이 뭡니까? 우리 현대의 성이 지나치게 폐쇄적이고 또 부정적으로 인식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도 그래요. 제가 성 연구를 지금 현재 한 거의 2년 정도를 하고 있는데도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도서관에서 처음 책 빌리러 갈 때요, 예를 들면 진짜 멀티 올가 이렇게 했을 때요 깜짝 놀라요. 사람들이 제가 스스로 낯뜨거울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보통 교수들은 책을 60권씩 빌리게 되는데 제가 빌릴 때 한 20권씩 빌리면 거기에 쫙 성과 관련된 책을 빌렸다고 봐보세요. 그러면 도서관에서 대출해 주는 사람이 그럼 누구야?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성에 대해서 어때요? 우리들은 폐쇄적이고 또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수치감 있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누가 성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이 연구가 지금까지 많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특히 종합적인 관점에서 연구는 거의 안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습니까? 연구자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성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잘 모르게 지나가는 거죠. 그냥 어디서 그냥 인터넷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이런 조금 이상한 사이트에서 그냥 이렇게 주워드는 걸로만 하지 정말 깊이 있는 이해를 못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가 누려야 할 건강이라든가 행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포기하게 되고 또 왜곡되게 성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폭력적인 형태, 그래서 성범죄가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거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성 문제가 폐쇄적으로 되다 보면 결정적인 게 지금 현재 인구 문제하고 직결이 돼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지금 젊은 층들 어때요? 아예 연애를 포기해 버렸죠. 이제 5포 세대까지 말이 나왔잖아요. 결혼, 자식, 이제 연애도 안 해버리겠다는 겁니다. 왜? 상대에 대한 내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부담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현대인들은 대부분 개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남하고 교류하면서 성이라는 거 혼자 절대 못 하잖아요.
항상 함께 해야 되는데 남하고 교류하는 것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을 포기해버리고, 그 다음에 중년이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인간이 100년을 산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성의 수명은 몇 년이라고 생각하세요? 한국인들은 성을 몇 년 동안 누리고 즐긴다고 생각하세요? 아마 젊은 층은 그럴 겁니다. 뭐 100세까지 누리는 거 아니야? 나이 들어보세요. 남성들은 어떻습니까? 성이 45세 정도가 되면 끊기죠. 왜요? 그때부터 이제 발기부전과 조루가 오게 되잖아요. 그 이후로는 내가 성생활을 하고 싶어도 운동이라든가 건강에 받쳐주지 않으면 못합니다. 그리고 또 여성들은 언제입니까? 50세를 전후한 폐경기가 되면 여성들은 이제 성생활이 굉장히 힘들어지죠. 물론 계속해서 건강을 유지하고 성관계를 계속하면은 나이 들어서도 상관이 없는데, 그러지 않으면 대부분이 중년층이 되면 섹스리스 부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100년을 살지만 실제 성의 수명은 25년에서 30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인구는 더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또 마찬가지 각종의 성으로 인한 문제점들을, 사회 문제가 야기되겠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에 대한 역사, 문화사를 제가 알려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문화뿐만이 아니라 뭐 미술이라든가 역사라든가 많은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한국의 성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통시적으로 한번 쫙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보시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았던 것들에 대한 차이점도 있겠고, 내가 조각조각 알았던 것들이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지, 또 내가 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내가 뭐가 문제였던 거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게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들으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한번 함께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하면서 내가 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좀 찾았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한국의 성문사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원시 시대부터 한번 가볼까요? 제가 보기에요, 성의 역사는 우리나라의 여성사, 가족사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조선 전 중기까지, 원시 시대부터 곧 조선 전 중기까지가 하나의 흐름이고요. 그 다음에 조선 후기부터 현대가 하나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이 조선 중기 이전까지는 쉽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성이 자연주의적 성의식을 갖고 있었다. 무슨 말이냐면 자연스럽게 내가 성욕을 느꼈을 때 자연스럽게 성욕을 발산할 수 있었던 시대. 그리고 또 성이 지금처럼 이렇게 어때요? 굉장히 추하고 폐쇄적이고 순교화되고 그 다음에 폭력적이고 이런 게 아니라 성이 어때요? 약간의 신성성, 그러니까 신에게 다가가는 하나의 행위로서 굉장히 좀 신성함이 유지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시에서 조선 전기까지는 대체로 보면은 성이 자연적인 흐름이었고 그 다음에 신성성이 담보가 돼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원시 시대의 성은 뭐였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산과 풍요의 상징이었습니다. 성이. 이걸 알 수 있는 게 1909년도였죠. 오스트리아의 빌렌도르프라고 하는 곳에서 구석기 시대의 여인상이 발견됐습니다. 화면에 보시듯이 어때요? 가슴이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배와 허리 부분, 임산부 같이 이렇게 강조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때요? 가운데 성기가 강조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왜, 그러니까 뭡니까? 출산을 하게 풍성하게, 그러니까 이 가운데 부분을 강조했을까? 이게 바로 출산 혹은 다산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풍요로워진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특별히 강조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때는 동시에 또 성기를 숭배를 했었는데요. 거의 노골적으로 성기를 표현해놔요, 사람들이. 이게 뭐냐면 암각화에 이제 이게 잘 드러납니다. 여기 여러분 아시겠지만 울산 방구대 암각화에 보면은요, 여기 화면에는 안 보여요. 조금 잘려버렸어요. 위쪽에 보면은요,
이 남자의 성기가, 이게 남자가 맨 위에 있는데 거기 앞에 남자의 성기가 굉장히 크게 부각이 돼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성을 통해, 이 성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임신과 출산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성기가 다산을 또는 풍요를 상징해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벽화에다가, 암각화에다가 성기를 부각해서 그려놓은 거죠. 이렇게 우리도 좀 자손을 번창하게 하고 곡식이 풍성해지도록, 풍년이 들도록 해주소서 하면서 딱 그려놨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원시 시대의 성이었다면 고대에는 그러면 어땠을까? 바로 고대도 여전히 흘러갑니다. 다산과 풍요로. 그래서 이 고대도 이제 그 성이 이런 어떤 뭡니까? 성기라든가 아니면 성교하는 모습들을 노골적으로 표현을 해놔요. 거기 한번 봐보세요. 신라 터우에 보면은요, 나신산, 그러니까 성기를 굉장히 부각해다 놨잖아요. 근데 여성도 보면 어때요? 성기를 탁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해놓은 겁니다. 이게 바로 역시 원시 시대부터 갖고 있었던 다산과 풍요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그 다음에 보다 노골적으로 마치 우리 추나처럼 성교하는 모습을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내세에도 이게 신라 토우는 이게 부장품이잖아요. 묘의 부장품인데 내세에도 이렇게 내가 잘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런 부장품들을 집어 넣은 거죠. 보면 또 하나 고대에 가면 약간의 변화가 생기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 성기 중에 특히 남성의 성기에 대한 이데올로기가 추가가 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 남성의 성기를 크게 함으로써, 그렇게 표현함으로써 일종의 이제 권력을 과시하는 이런 쪽으로 조금씩 이제 성이 하나의 어때요? 권력화되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신라 토우에도 보면 남성들의 성기를 크게 한다, 이거는 바로 바로 남성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적인 권력을 내가 표현하려고 하는. 또 하나 삼국여사에 보면 지증왕의 성기가 엄청나게 컸대요. 그게 이제 7처인가 그런데요. 그게 현대자로 계산을 해보면 45cm 정도가 됐답니다. 남성의 성기가 45cm면 어마어마하게 큰 거잖아요.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그 지증왕의 일종의 그 권위라든가 권력을 상징하기 위해서 이렇게 크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대에 가면 이제 성기가 서서히 권력화되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이 보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고대에 그러면 성문화가 어땠느냐? 아직은 신성성이 있지만, 그러면 실제 이제 사람들이 고대인들의 성생활이라든가 성문화는 어떻게 됐겠냐라는 겁니다. 일단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 그러면 주로 우리들은 부부가족 안에서의 성을 생각을 하잖아요. 결혼하고 부부가 되면 성이 비로소 시작되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현대인들이 그렇고 고대에는 뭐냐면은 결혼하기 전에 성과 그 다음에 결혼 생활에서의 부부간의 성, 그 다음에 또 부부 이외에 다른 사람과의 혼의 성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큰 차이점인데, 우리가 지나치게 현대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요, 좀 열어놓고 다양한 관점에서 성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는 고대에는 자유연애를 했습니다. 결혼 전에 어떻게 청춘 남녀가 자유롭게 만나서 성을 해?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거를 흔히 야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옵니다. 일단 단군 신화에 어때요? 환웅하고 웅녀가 나도 아이를 갖고 싶어요. 사람이 돼가지고 아이를 갖고 싶어요 하니까 어때요? 환웅이 탁 나타나서 저랑 결혼하자는 게 아니라 성을 해서 아이를 가집시다 해가지고 단군이 탄생한 거잖아요. 이때 두 사람이 결혼하고 성관계를 가졌나요? 아니면 그냥 청춘 남녀가 가졌나요? 결혼 안 했습니다. 청춘 남녀가 좋으면 갖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단군이 탄생하는 거죠. 고구려도 마찬가지입니다. 금국신화에 보면 고주몽이 어떻게 탄생해요? 해모수가 유화에 찾아와가지고 둘이 어떻습니까?
좋아서 바로 야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 뭡니까? 부모가 너 왜 내 말도 안 듣고 해가지고 임신해 해가지고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집을 나오긴 했는데, 웃기는 건 북부의 금호왕이 어떻습니까? 이 유아가 다른 남자하고 야합을 해가지고 임신을 했는데도 금화왕은 어때요? 새로운 부인으로 맞아들입니다. 부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옛날에는 그 당시에는 뭐냐면 이렇게 혼전에 서로 관계를 가져도 아무렇지도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아까 부모의 의도하고는 상관없었기, 부모에 대해 반대해서 그렇긴 했겠지만 그 당시의 문화는 이게 일반화됐기 때문에 금왕이 받아들였고, 어떻습니까? 유아는 또 주몽을 탄생시켜서 혼자 기르죠. 이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모계제잖아요. 어머니가 아이를 기릅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제 나중에 이제 고구려의 건국 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중국 측의 기록을 보면 고구려 때는 굉장히 개방적이고 연애원이 성행을 했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면 또 신라는 어땠느냐? 신라도 다 보면 결혼 전에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게 아니라 우리 흔히 이야기하면 속도 위반, 야합을 다 한 겁니다. 그러면 김유신의 부모인 서연과 만명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유신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서연이 만명의 미모에 반해가지고 첫눈에 반했죠. 그래서 바로 또 관계를 갖죠. 옛날 사람은 어때요? 사랑하고 성이 결합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으면 바로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만명하고 관계를 가져서 김유신이 탄생한 거죠. 그 다음에 김춘추하고 또 어때요? 태종무효랑하고 그 다음에 문희가 어땠습니까? 얘들도 어때요? 혼전에 그냥 연애하잖아요. 그리고 또 강수와 대장장이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수가 대장장이 딸을 굉장히 좋아했죠. 그래서 이제 출산까지 했죠. 결혼 전에.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강수의 아버지가 너는 앞으로 훌륭한 놈이 될 텐데 왜 대장장이 딸하고 결혼을 하냐? 하지 마. 그랬더니 아닙니다. 어떻게 제가 어려웠을 때 사람을 버리겠습니까? 해가지고 집을 나가버리죠. 이렇게 해서 대장장이 딸과 삽니다. 그리고 또 원효대사하고 여석공주도 그랬죠. 여석공주는 어때요? 그 당시에 과부였었죠. 혼자 돼 있었습니다. 근데 원효대사가 그러죠. 내가 지금 현재 기가 하늘을 충천하는데,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훌륭한 아이를 탄생시킬 수가 있는데 누가 나랑 그 일을 함께 도모하려 하니까 여석공주가 나랑 한번 해봅시다 해가지고 둘이서 이제 해서 설총을 낳게 되죠. 근데 재밌는 건 저는 그 원효의 그 다음 행보 같아요. 우리는 거기까지밖에 생각 안 하잖아요. 원효하고 여석공주가 사랑을 해, 성관계를 해가지고 설총을 낳은 것까지 생각했는데, 설총을 낳은 다음에 여러분 원효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환속을 했습니다. 소위 말하면 이제 승려에서 일반인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 여석공주를 이제 아이의 양육을 책임지죠. 그러면서부터 이제 어때요? 민중교화 쪽으로 포교 방식을 바꾸잖아요. 그래서 원효가 유명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원효는 따지고 보면 그냥 아이만 낳고 도망간 게 아닙니다. 아무리 승려했다 해도 환속을 해가지고 그 아이를 키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설총 같은 유명한 사람이 나오지 않았나. 자, 결혼 전에는 그렇게 남녀가 자유롭게 자유연애를 했어요. 연애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혼 후에는 어떻겠냐라는 겁니다. 결혼 후에는 혼외 연애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요, 여러분 혼외 연애 그러니까 좀 그게 뭔 뜻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은 보통 불륜, 간통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일본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불륜, 간통이라고 하나요? 아니죠. 혼외 연애라고 합니다. 혼인 외의 연애. 우리는 도덕적인 관점에서 아니면 법적인 관점에서 불륜, 도덕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본은 그렇지 않죠. 성의 기본적인 자기들의 권리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혼외 연애를 당연하게 생각을 거의 완벽하게는 아니어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냥 통용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앞으로 몇 년 안에 우리나라에도 이제 혼외 연애라는 개념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올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굉장히 반감을 가질 겁니다.
그러면 내 남편이 아니면 내 아내가 다른 남자랑 다른 여자하고 성관계를 한다고? 이렇게 하면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 예, 과거에, 특히 고대에는 그게 우리나라 조선시대까지는 자연스러운 문화였었습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그 사람 언제든지 떠나버린 겁니다. 다른 사람 성적 파트너를 갖게 돼버리는 거죠. 지금처럼 법으로 딱 묶어서, 도덕으로 묶어서 강제로 사랑하게 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큰 차이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떻다고요? 다처다부제라는 게 제가 볼 때는 맞는 것 같아요. 사랑이 1대1이 아니라 다대다였다라는 겁니다. 여러 사람과 여러 사람이 교차하면서 사랑을 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개인의 기본권을 지켜주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은. 그래서 고대 사람들의 그런 혼의 연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용랑 잘 아실 겁니다. 밤 늦게까지 놀다가 처용이 집에 왔더니 아내가 잠자는 다리가 2개여야 되는데 아내가 분명히 아내 혼자 자고 있으면 둘이어야 되는데 다리가 4개야. 어떻게 된 거지? 예, 딴 남자하고 자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처용은 뭐라고 그럽니까? 어쩔 수 없네. 내가 물러나야지 하고 떠나가죠. 그러니까 거기에 그 처용의 아내를 범하고 있었던, 같이 하고 있었던, 이걸 나중에 이제 제가 얘기하겠는데요. 그 흔히 세스방이라고 그래요. 아내의 성적 파트너거든요. 그 성적 파트너가 뭐라고 그러냐면 처용한테 내가 그대의 인품에 반했어. 그러니까 내가 감동했어. 내가 다시는 그대의 아내를 함께 관계하지 않겠어 하고 떠나가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어때요? 남편이 아내가 다른 남자하고 자고 있을 때 지금이야 뭐 법으로 막 고소하고 막 거의 죽이고 이렇게 되겠지만 그때는 어때요?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지 라고 그냥 조용히 물러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금갑이라고 삼국유사에 나오죠. 뭐냐면요, 궁궐에서 불공을 하는 승려와 궁주가, 왕비라든가 왕의 친척이 서로 관계를 하고 있죠. 이걸 어때요? 이제 왕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활을 쏴서 죽였다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수로부인하고 헌화가, 수로부인 신라 최고의 미인이었잖아요. 근데 미인이니까 이제 강릉태수, 그러니까 강릉으로 부임을 해갑니다. 여러 사람들이 막 구경을 하죠. 그때 이 수로부인이 근데 제가 볼 때는 또 이 좀 미인이기도 하지만 또 성욕도 감추지 않는 여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라 합니까? 예쁜 꽃을 보니까 누가 저 꽃을 꺾어줄 사람이 없나 했더니 노인이 딱 다른 사람 다 두려워서 못하는데 절벽에 있는 꽃이었기 때문에 못하는데 한 노인이 딱 나타나서 제가 꺾어다 드리죠 하면서 그 꽃을 꺾어서 바치죠. 그건 무슨 뜻이냐면 사실은 그 노인과 수로부인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수로부인이 좀 더 가니까 바다의 용이 어때요? 수로부인을 잡고 바닷속으로 들어가 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그 노인이 다시 나타나서 수로부인 안 주면 바다의 용을 잡아먹어 버리겠다. 그러니까 용이 어때요? 쭉 주면서 미안해 하면서 주잖아요. 그만큼 수로부인은 인기도 많았지만 혼의 연애도 자연스럽게 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마음에 들면 자연스럽게 관계를 갖는. 네, 이런 자유연애가 그 당시에 됐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당시에 남녀가 정조를 또 전혀 지키지 않는 게 아니었냐? 그것 또한 아니더라는 겁니다. 보면은 결혼 후에 정조를 지키는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어떤 사례냐? 도하녀와 비영랑이 그걸 잘 보여줍니다. 도하녀하고 비영랑, 진지대왕이 도하녀가 그 당시에 굉장히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이 도하녀를 찾아가가지고 내가 그대를 사모한다. 그러니까 나와 소위 말하면 사랑을 하자. 그랬더니 도하녀가 저는 남편이 있는 남자고 저는 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혹시 남편이 없으면 가능하겠느냐? 그때는 내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때는 내가 허용할 수 있겠다. 라고 하니까 하고 이제 진지대왕이 물러나죠.
근데 남편이 죽었다는 걸 알고 다시 찾아옵니다. 진리대왕이. 그래서 이제 남편이 죽었으니 나랑 사랑을 하자. 그래서 이제 허용을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비영랑이라고 하는 아이가 출생을 하고 이게 이제 귀신의 우두머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고대에는 결혼 후에도 뭡니까? 예, 자유연애를, 그러니까 혼외연애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조금 빨리 가야 되겠네요. 예, 결혼도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상상했던 거 완전히 다르죠. 우리는 보통 여자들이 시집 간다고 얘기하지만 고대에는 어때요? 남자들이 여자 집에 장가를 가서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어디서 다 태어나요? 외갓집에서 태어나고 보통 보면은 어머니가 대부분 양육을 책임졌죠. 그 다음에 고구려에는 어떠냐면 특히 서옥제라는 거, 사위의 집이 별도로 있을 정도로 대부분 장가 가지고 거기에서 처갓집에서 살았던 겁니다. 이게 조선 중기까지 이어집니다. 거의 임진왜란 때까지 이어집니다. 여러분들 이순신이 뭡니까? 어땠어요? 장가 갔죠. 이순신도 처갓집에 가 살았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게 오래된 역사입니다. 고구려나 신라 때는 대부분이 다 이렇게 뭡니까? 장가 가가지고 처갓집에서 살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게 고대였다고 한다면 다시 고려까지 이제 한번 쭉 가보겠습니다. 고려 시대는 그러면 어땠을까? 고려 시대에는 불교 사회라는 걸 전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후기로 가면은 원나라가 지배를 받았던 시대라는 걸 생각을 하고 들어보십시오. 자, 고려도 마찬가지 성적으로 굉장히 자유분방한 사회였습니다. 역시 고대처럼 혼전 자유연애, 혼외 연애, 결혼 후에 연애가 자유스러웠었습니다. 그래서 고려 소개에 보면 이런 것들이 정말 잘 나옵니다. 예, 특히 뭡니까? 쌍화점하고 만전춘에 보면요, 쌍화점에 보면은 어떤 여인이 만두가게에 갔더니 회아비가 내 손을 잡더이더라, 좋더이더라 하고 또 절에 갔더니 또 중이 내 손을 잡더이더라, 좋더이다. 또는 뭐 우물집이나 술집에 갔더니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건드는데 싫어하지를 않아요. 난 좋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해버리죠. 만전춘에도 어때요? 남녀 간의 사랑을 어때요? 얼음 위에 댄잎자리 보아서 얼어 죽을 망정 나는 사랑을 하겠다. 이런 식이잖아요. 그 정도로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려도경에 이제 송나라 사람이 쓴 고려도경에 보면 고려시대 사람들은 남녀가 함께 목욕을 할 정도로 성에 대해 자유로운 생각을 갖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려 동경, 여기는 이제 지금 현재 뒷면이 나와 있는데 앞면에 보면은요, 4가지의 성교의 차이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만큼 성에 자유로웠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결혼 후에도 역시 고려시대 때도 혼외 연애를 했었는데요. 보세요. 고려시대 아까 불교사회라고 그랬잖아요. 불교사회에서는요, 어떻습니까? 여자들이 절에 자주 갑니다. 여러 가지 이제 절의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가게 되는데, 거기 가면 이제 승려들을 많이 접하게 되고, 또 남자들도 절에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때요? 결혼한 여자들이 승려라든가 아니면 다른 남자들하고 이렇게 자유롭게 연애를 해버리는 거예요. 특히나 뭡니까? 과부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우리 조선시대 가면 이제 제가 금지가 되지만 고려 때는 과부의 제가가 자유롭게 허용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인, 성 파트너라든가 또는 자유롭게 재혼을 하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뭡니까? 고려 시대 때 유명한 그런 혼외 연애를 했던 사람이 조석견의 처 장씨라는 사람이 고려사에 나와요. 이 사람은 강윤충, 구영겸, 이구축 이런 사람들하고 자유롭게 혼외 연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전기의 유감동이나 어우동하고 비슷한 상황이 됐던 거죠. 그리고 또 고려시대 때에는 불교사회였기 때문에 결혼을 굳이 안 해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독신남하고 독신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 프랑스에 어때요? 결혼율이 보통 한 70%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요즘에는 한 60%? 거의 50%까지 내려왔대요. 대부분 동거 형태인데,
고려시대 때 우리나라의 결혼율이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고 독신들이 약 30% 정도 됐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이 결혼을 않고 혼자 살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플레이보이라든가 플레이걸이 문제가 된 거예요. 대표적으로 곽열하는 사람은 72세까지 혼자 살았는데 많은 여자들을 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플레이보이처럼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고려도경에도 보면은 이혼하고 재혼이 고려시대 때 굉장히 자유로웠다. 남녀가 어때요? 쉽게 합치고 쉽게 헤어진다. 이 정도로 이혼하고 재혼이 자유로웠고, 재혼료도 왕비가 될 정도로 전혀 상관이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성종비 문도광우 유씨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제 흥덕원군하고 결혼했다가 다음에는 성종하고 결혼을 하죠. 그래서 뭐 아무렇지도 않게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마찬가지 고려시대 때도 결혼 문화, 결혼 생활이 어떻게 했었냐면 장가와 처가살이를 했습니다. 대부분 다 여자들이 친정에 살면서 처부모, 그러니까 자기 친정 부모를 모셨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예, 내가 처가에 살기 때문에 부모의 힘이 있잖아요. 뒤에서 받쳐주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뭐가 문제였냐면, 부모의 세력을 믿고 남편을 업신여긴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조선 전기에 정도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우리나라에는 장가와 처가살이 하는 풍속이 있어가지고 아내가 부모의 세력을 믿고 남편을 업신여긴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 반목하고 헤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이 처가살이를 하는 문화에서는 여자들의 지위가 상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고려사회는 역시 성뿐만이 아니라 결혼 문화가 굉장히 개방적이고 자유로웠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